우리가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 실존주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구조주의, 그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 이렇게 훑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는 특히 미의 문제에 관해서 할애된 세션이 이번 세션인데요. 사실 이 강의 자체는 비록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번 세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논의되었던 문제들과 별도로 따로 취급해서 다뤄도 될 만한 그런 주제로 꾸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예술적인 것 또는 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으로 꾸려진 게 바로 이 4세션 강의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안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적지 않은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미 그 전에도 뭐 아도르노나 베냐민 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러니까 비판 이론에 속했던 그런, 베냐민이 약간 별도이긴 하지만 그런 사상가들, 루카치도 그렇고 또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 뭐 바디우니, 뭐 랑시에르니, 이런 사람들이 왜, 그리고 또 후기 푸코도 마찬가지죠. 왜 예술이나 또는 미적인 것을 통해서 저항을 얘기를 하는가? 왜 저항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미적인 것 내지는 예술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이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나가게 되겠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우리가 보아왔듯이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 그 중에서 특히 구조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소시르나 레비스트로스 또는 락강의 구조주의적 사유, 각각 언어학, 그다음에 인류학, 구조주의 언어학, 구조주의 인류학, 그리고 구조주의 뭐 정신분석학, 뭐 이런 류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사상가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우리는 구조주의자들 또는 후기 구조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중에는 그 지배, 억압, 배제, 한편으로 이런 부정적인 개념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지배나 억압, 배제에 대항하는 어떤 저항의 가능성, 이런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을 갖고서 작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정기 푸코나 아니면 알티세르 같은 마르크스주의 겸 구조주의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그 현실 인식이라고나 할까요? 그 문제,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현실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현실 인식 또는 현실 인식에 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또는 현실에 대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아마도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겠죠. 만약에 병이나 현실이 골았다, 현실에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즉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이, 어떤 약이 또는 어떤 실천이 필요할 텐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대개 구조주의 내지는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 영역 자체는 처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진단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오늘날 억압받고 있는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배제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배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그 알티세르나 푸코 같은 경우 상당히 섬세하고 상당히 저항하게 까다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성찰들을 우리한테 제시했습니다. 뭐 푸코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자면 정기 푸코에게 있어서는 오늘날의 사회는 일종의 규율 사회인데, 이 규율 사회 안에서는 그 지배 권력이 우리 안에 내재화돼서 또는 우리의 신체에 거의 무의식적인 층위에서 각인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지배 권력의 파수꾼으로서 내가 기능한다. 그 가운데 나는 나 스스로에게 복종한다고 믿는 가운데, 즉 내가 자유롭다고 믿는 가운데 결국에는 지배 권력에 복종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제시했었어요. 또 알티세르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지배 권력이 계속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들을 우리한테 주입시킨다. 이 역시 거의 무의식적이고 신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지배 권력을 내 안에 딱 들어앉힌 다음에 그것이 역시 나 자신의 감시자 역할을 하게 해서 나 스스로 나도 모르게 지배 권력에 복종한다. 이런 식의 진단을, 현실에 대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은 현실이 피지배자들이 지배받기 좋게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인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지배나 피지배 문제를 생각하게 될 경우
저항하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만약에 지배가 더 이상 저 외부에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물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억압하고 있는 어떤 주체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경우는 우리가 저항하기가 쉽죠. 왜?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뺏어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게 아마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또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입장이었다면은 이 구조주의 사상가들은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지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죠. 이미 전기 롤랑 바르트가 지적했던 것처럼 만약에 부르주아가 지배한다면 그 지배는 더 이상 이름을 가진 부르주아들,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주아의 익명성, 이름 없고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지배, 이걸 우리는 아마도 보이지 않는 지배 또는 보이지 않는 억압 또는 보이지 않는 배제라고 칭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배제,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이 숨어들어서 내가 자유롭다고 믿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복종하고 있다면 이런 지배가, 이런 권력에 대한 복종이 눈에 보이기 힘들겠죠. 그럼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다른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또는 나도 모르게 나보다 강한 자들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지배나 배제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지배나 안 보이는 배제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구조주의자들이나 아니면 후기 구조주의자들 같은 경우 말하자면은 현실 인식에 있어서 또는 현실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규명함에서 굉장히 유용한 통찰들을 우리한테 제공해줌에도 불구하고 막상 처방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긍정적인 대답을 주기 힘든 조건의 사유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배가 그만큼 강하고 강력하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안에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지배에 끌려다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저항한다고 마음을 먹는들 그게 정말로 내가 먹은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아니면은 지배 권력이 나한테 시킨 일종의 환각지화도 같은 그런 저항이지.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저항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 권력을 공고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조건에서 저항의 문제를 사유한다는 것은 오늘날 적어도 현대 프랑스 철학이든 아니면 뭐 독일 철학이든 간에 현대 철학 안에서 저항을 사유한다는 건 결코 녹록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저항의 문제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층위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예술 또는 미적인 것 속에서 저항의 가능성을 또는 저항의 단초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세션에서 우리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짧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저항이 어려워진 이 시점에서 미적인 것 또는 예술적인 것을 통해서 저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마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상가들을 통해서 다루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이 어떤 점에서 예술이나 아름다운 것 또는 미적인 것이 우리한테 저항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란 또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의 어떤 특징이나 특성이 있기에 거기로부터 우리는 저항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우리가 전반부에 특히 집중해야 될 주제인데요. 일단 간략하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 예술에서 또는 미적인 것 또는 미적인 것의 경험, 아름다운 것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저항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술 내지는 아름다운 것은 현실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저항의 단초가 되냐면은 구조주의자들이 맞다면 현실은 이미 언제나 구조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지배하고 지배받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벗어나기 힘든 지배 속에 우리가 그렇게 파묻혀 있다면 그런 현실 자체가 지배적 현실이라면 이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술작품에 대한 경험이든 아니면 아름다운 것을 관조하는 경험이든 그 경험은 어쨌거나 구조화된 현실 내지는 권력화된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 벗어났다는 건 적어도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그 순간만큼은 또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만큼은 현실적 지배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롭다, 현실적 지배로부터 거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지점, 내가 지배적 현실로부터 거리를 취하게 되는 그 지점, 즉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지 않는 바로 그 지점이 아마도
내가 저항을 하기 위해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왜 예술이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말인가? 도대체 왜 예술이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이란 말인가? 이 문제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이 뭐냐면은 그 이우환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게 부산 시립미술관 별관에 딸린 부속된 그 정원에 설치된 작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붉은색 계통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바위가 오른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철판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철판과 바위 형상을 가진 일종의 설치 예술 내지는 조각 예술이겠죠. 이게 지금 아까는 바깥쪽에서 본 거고 지금은 약간 안쪽에서 본 건데 물론 여기서 안과 밖의 의미가 있겠나만 어쨌거나 지금 바위가 지금 왼쪽으로 와 있고 저 철판이 약간 둥그렇게 접힌 형태로 있죠. 바로 이 작품인데 이게 이완 씨의 작품인데 자, 이 작품이 그 올해 2018년 얼마 안 됐어요. 3월 말경인가 신문에 났었는데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그 술에 음주하신 2명의 젊은이가 우연히 그 별관 쪽에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서 이 작품을 보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웬 돌이랑 철판이 있네? 그래서 철판에다 낙서했어요. 이렇게 긁어서. 그렇게 작품이 훼손됐습니다. 이 작품 가치가 아마 7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거죠. 예술 작품이라고 전시를 해놓은 건데 야외에 관람객? 물론 관람을 하러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본 사람이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낙서도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민사상에 큰 책임도 질 수 있게 됐는데 자, 이 이완 씨가 어떤 계열의 작업을 했던 사람이냐면은 그 일본의 모노파라고 있습니다. 모노파. 여기서 모노가 물 또는 사물을 뜻해요. 또는 물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파, 사물파 이런 뜻이죠. 뭔가 사물적인 것을 지향하는 미술적 사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모노파의 이론적 지주였던 사람이 이완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어떤 그 지지점을 이 모노파한테 제공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완 씨인데 이 모노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술 작품을 사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사물이란 뭐냐? 현실 속에 있는 그냥 물건이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관람객한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물건을 현실 속에 있는 사물을 관람객한테 제시하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이 추구하던 예술의 방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모노파의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서 그 작가들의 의도에 충실하게 작품을 경험한 관람객은 어떤 관람객이냐? 그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물로서 받아들이는 관람객. 이야말로 모노파의 어떤 이론적 견지에서 볼 때 충실한, 그 사람들 입장에 충실한 관람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저 작품 훼손됐다 그랬죠? 왜 훼손됐냐면은 그 젊은이 2명이 저 작품을 작품으로 안 보고 사물로 봤기 때문이에요. 현실 속에 있는 철판이네, 현실 속에 있는 바위네, 낯서야지, 찍찍.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을 훼손한 바로 이 두 친구야말로 모노파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이완 씨의 작품을 제대로 해석했고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날 현대예술에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현실이 되고자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들은 작품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것, 즉 사물 내지는 물건을 예술작품으로서 제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상 관람객이 그걸 정말로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 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듀샹의 그 샘이라는 작품이 되게 유명하죠. 그 남자 소변기 모양을 가지고. 자, 이거를 만약에 어떤 관람객이 현실로 받아들여서 전시된 그 소변기에다가 소변을 봤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터진다면 뒷시장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야, 뭔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관람객은
민사상 많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슬픈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우환 씨 작품 훼손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이거죠. 현실이 되고 싶어하는 예술 작품들이 있다는 것, 또는 예술 작품을 현실로서 제시하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겠죠. 아니, 예술이 도대체 현실이 아니란 말인가? 왜 예술가들은 굳이 예술 작품을 현실로서 제시하려고 하지? 일단 방금 그 모노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모노파 같은 경우 미니멀리즘과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미니멀리즘 작업들을 갖고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 프랭크 슈텔라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 슈텔라 같은 경우에 미니멀리즘에 속한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게 스텔라의 작품 초상화 연작입니다. 하나, 둘, 세 점이 있죠. 근데 뭔가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전통적인 또는 전형적인 그림이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캔버스가 모양을 갖고 있어요. 보통 전형적인 그림은 캔버스 위에 그리죠. 뭐 나무를 그렸다. 그러면 캔버스라는 어떤 틀이 있고 거기다 우리는 그림을 그렸고 바로 이 테두리, 이 캔버스 자체가 이 그림의 배경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캔버스를 봄으로써 아, 저게 그림이구나 라는 걸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죠. 제 캔버스 그림이 놀라우신가요? 놀라운 눈초리로. 예. 그 캔버스, 그 화폭이 원래는 근데 보시다시피 정해진 형태가 있어요. 규격화된 그 사각이거나 아니면 직사각형이거나. 근데 지금 이 스텔라의 작품을 보시면은 캔버스들이 형태를 갖고 있어요. 캔버스들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점인데요. 또 다른 작품이 이거 스텔라 같은 작품입니다. 이거는 6마일 바닥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업이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흰 여백이 캔버스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림이자 작품인 겁니다. 자, 왜 형태를 가진 캔버스를 만들었는가? 이런 캔버스를 그 스텔라는 쉐이프드 캔버스, 말 그대로 형태를 가진 캔버스라고 불렀는데요. 왜 형태를 가진 캔버스를 스텔라는 사용했을까? 자, 아마도 우리는 스텔라가 했던 말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내 회화는 오직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것은 진짜 사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내 그림은 사물이다. 내 그림은 사물이다. 그림이 사물이다. 그림이 사물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림이 현실 속의 물건이다. 그러면 아마도 적어도 스텔라가 말하는 이 사물로서의 그림은 전통적인 그림과는 분명히 어떤 다른 개념일 텐니다. 그럼 전통적인 그림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회화는 예술 모방론에 의거해서 그려진 일종의 환영 회화였어요. 환영, 일루지언이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데 환영이란 무엇이냐면은 현실 속에 없는 것이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느껴지는 일종의 환각 현상이 환영이죠. 환영.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보았다. 이런 경험을 누군가 했다고 쳐보죠.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죽은 누군가의 환영을 보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없어요. 현실 속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윤곽이나 어떤 형상을 보고 감각적인 착오 또는 오류 때문에 그 사람이랑 닮았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믿어버린 거죠. 죽은 그 사람이 나타났다. 죽은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고 있다. 이거 감각이나 어떤 생각의 오류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환각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영이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는 없지만 마치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술 모방론을 추구하는 전통 회화는 어떤 그림을 추구했는가? 예, 환영 회화를 추구했습니다. 예술 모방론이란 뭐냐면은 예술의 목적은 결국에는 저 외부에 있는 현실 속의 사물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진 그 예술을 보는 관점이 바로 예술 모방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예술이란 결국 외부의 사물을 제대로 모방하거나 제대로 재현한 예술이겠죠. 그리고 이런 예술관을 가진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현실 속의 사물을 제대로 재현하고 제대로 모방하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관람객한테 어떤 효과를 주게 되는가? 만약에 그게 제대로 현실 속 사물을 제대로 모방하고 있다면 관람객은 환영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실제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죠. 예를 들어 그 고대 그리스 화가들 중에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두 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게 파라시오스가 제육시스인데요. 이 두 명의 화가가 내기를 해요.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리는지. 근데 제육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시오스랑 어느 날 만나서 자, 내 그림 보여줄게. 그러면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그림을 보여줍니다. 휘장을 딱 치우고 그림을 보여주니까 포도덩굴이 그려져 있어요. 포도덩굴을 그렸는데 어찌나 그 포도덩굴이 진짜 포도덩굴을 닮았던지 날아다니던 새가 그 그림 속의 포도덩굴에 앉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가 환영 효과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사실상 그려진 포도덩굴은 진짜 포도덩굴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 속의 포도덩굴이 아니에요. 하지만 새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그려진 그 포도덩굴 그림을 보고 진짜 현실 속의 포도덩굴로 착각해서 포도도 먹으면 거기에 앉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때 새는 저 포도덩굴 그림이 진짜 포도덩굴 그림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이건 일종의 환영입니다. 새는 일종의 환상 경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경우 제육시스 같은 경우는 화가로서 교묘한 포도덩굴 모방회화를 그려냄으로써 새를 속인 겁니다. 새를 속여서 어떤 환영 효과를 유발시켰어요. 자, 그래서 제육시스가 이제 의기양양해집니다. 봤냐? 내 그림을 보고 새가 날라왔어. 내가 인 것 같은데? 네 그림 그려온 거 봐봐. 그러니까 파라시오스가 그림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제우시스가 너 빨리 네 그림 가리고 있는 저 휘장 걷어봐. 그러니까 파라시오스가 말합니다. 제우시스야, 내가 그린 그림은 바로 저 휘장이야. 그렇게 해서 파라시오스가 이겼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 제우시스 같은 경우는 잘 그린 그림을 통해서 새를 속였지만 파라시오스 같은 경우는 잘 그린 그림을 통해서 화가를 속였거든요. 휘장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그건 진짜 현실 속의 휘장이 아닌데 제우시스는 그게 너무 잘 그린 그림이라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환영 효과에 빠졌던 거죠. 자, 지금 이 전설처럼 전해내려온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미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예술은 모방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그린 그림은 제대로 모방한 그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생각에 깔려있는 회화가는 뭐냐면 결국 잘 그린 그림이란 환영 효과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림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를 회화에서 환영주의라고 해요. 말하자면 일종의 가짜 현실 경험을 유발시키는 정도로 잘 모방된 그림을 제작하는 것. 이게 바로 회화에 있어서 환영주의인 거죠. 자, 근데 지금 스텔라 같은 경우 우리가 인용문에서 봤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회화를 제시를 하는데 이게 어떤 회화냐면, 어떤 그림이냐면 진짜 사물로서의 회화라고 말합니다. 사물로서의 회화는 그럼 어떤 회화야만 하는가? 적어도 스텔라가 지금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물로서의 회화는 결국 무언가를 외부에 있는 대상이나 또는 현실 속의 사물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회화가 아닌 거죠. 즉, 환영을 추구하는 회화가 아닌 겁니다.